일본이 91년부터 시작된 잃어버린 20년 때 정말 일본 사람들은 기업이고 가게고 전부 쓰지를 않았습니다. 소비를 안 했어요. 그때 이제 일본에 가보면 전철이나 이런 데서 일본 사람들 옷이요, 전부 그냥 무채색입니다. 컬러 있는 옷을 입은 사람들을 잘 보지를 못했고요. 일본 돈으로 250엔, 300엔 하는 아주 싼 라멘집 앞에 길게 늘어선 줄들을 보면서 제가 이 잘 살다는 일본의 실체가 이런 것인가 좀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일본은 그때 소비가 점점 줄어들어서 나중에는 경제가 술부터 옷부터 차부터 일상적으로 쓰는 모든 부분에서 다 농구공만 하던 경제가 축구공만해지고 나중에 핸드볼공만해지고 이렇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규모가 내수가 자체적으로 줄어들다 보니까요, 많은 기업들이 사라져가고 일자리도 사라져가는 일들이 발생을 했지요. 거기서 일본이 지금 빠져나오는 데는 20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흔히 10년이라고 하는데요, 10년이 아니라 91년부터 시작을 해서 2011년까지도 더 길게 그 충격이 왔고, 요 근래 한 3, 4년 동안에 일본 그 경제가 아베가 쌓아 올린 무슨 세계의 화살이라고 하면서 아베노믹스 덕택에 조금 회복이 된 겁니다. 근데 워낙 인구가 줄어들어서 일자리가 부족하고 한 것이지, 일본의 지금 내수는 여전히 줄어든 상태로요, 일본 경제가 장기적으로 전망이 있는 것도 아닌 상태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지금 모든 지표가 그때 일본처럼 간다는 건데요. 그때 일본에는 기업이 중심이 되어서 빌린 돈들을 빚이 전부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껍데기만 남아버렸죠. 그러니까 은행에 빌린 대출을 못 갚으니까 정부가 돈을 풀어서 기업들로부터 이렇게 빌려가라고 은행들을 시켰는데, 중앙은행이 내려보낸 돈들이 아무도 빌려가지 않고 기존의 빚을 줄여서 인원을 줄이고 이렇게 투자를 하지 않으면서 빚 갚는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개인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돈은 아무리 풀어도 돌지를 않고 유동성의 함정에 걸리고, 이 은행은 돈을 빌려줄 때를 잊고 그냥 계속 돈이 들어오기만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일본 은행에 쌓인 돈들이 투기라고 해가지고 한국에도 와서 이렇게 하고, 또 한국에도 또 무슨 대부업체로 오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지요. 거의 금리가 바닥에 떨어진 일본의 돈들이 전 세계로 돌아다니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일본의 경제 상황을 분석하는 책들도 제가 몇 권 읽어봤는데요, 굉장히 오래 심각하게 갔던 겁니다. 그런데 일본의 여러 총리들이 이거를 해결해 보겠다고 정부가 집중적으로 지출을 해서 재정 투자를 해가지고 이제 착수를 했어요. 처음에는 재정 투자가 아닌 이 금융기법으로 이 양적 완화를 해서 풀어보려 했는데 돈을 빌려가고 쓰지를 않으니 이제는 정부의 예산을 풀어가지고, 그래서 일본의 이 국가 부채가 200%가 넘지 않습니까? 훨씬 넘죠. 계속 돈을 국가에서 이 국채를 찍어서 돈을 풀었습니다. 근데 일본에서 풀은 이 돈들이 전부 도로니 무슨 이 공항이니 무슨 다리니 터널이니 했지만은 거기에 다리에 하루에 5만 마리가 지나가더라. 차도 안 지나가고. 또 사슴이 터널 하나에 통과하더라.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지요. 그래서 그렇게 건설을 하면 그 건설이 밑으로 풀려서 돌고 돌아서 경제가 살아날 거라고, 일종의 일본판 뉴딜, 즉 미국이 경제공황일 때 일자리를 국가 중심으로 호버댐 같은 이 테네시강 유역 종합개발계획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실업자들을 모아가 일을 시키고 돈을 나눠줬지요. 그런 것처럼 했지만은 일본에서는 그것이 별로 효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미국에서도 그게 큰 효과를 거두어서 경제공황이 극복된 게 아니라 히틀러하고 일본이 전쟁을 일으켜 줘서
그 전쟁 수요 때문에 2차 이 대전이 결국은 공황 극복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 봤을 때 일본식 장기 불황으로 비슷하게 지표가 간다 그러는데 실제로는 일본보다 더 우려스럽다라는 이야기들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일본 경제는 그래도 한국보다는 기반이 튼튼했다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청년 실업률이 일본의 경제 불황이 한참 심각하던 94년에 2배라는 겁니다. 그래도 그때 일본에는 대학을 나온 사람이 취업은 할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다가 노인 금융 자산이 한국이 일본의 45%밖에 안 된다. 일본의 노인들은 고도 성장기에 많은 저축을 해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 영화 같은 거 보면 은행이 집집마다 방문을 해서 돈을 좀 우리 은행에 맡겨 주십시오 하는 그런 영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보다도 우리가 가계부채가 훨씬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우리 개개인이나 가게가 일본보다도 훨씬 상황이 좋지 않다. 좀 거지 상태에 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식 잃어버린 20년이라 말보다 일본보다 훨씬 심하게 겪을 잃어버린 20년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일본이 처음에 이렇게 장기 침체로 들어가는 것이 포착된 것은 소비가 급격하게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원래 이 호황기에는 개나 소나 한국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룸살롱 가고 이 고급 식당에서 한 끼에 10만 원 이상 하는 밥을 시켜 먹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그럽니다. 우리도 부동산 오를 때 보면 진짜 온 국민의 지금 소비가 늘어났어요. 왜? 허구한 날 부동산 투기해서 앉아서 그냥 몇 천만 원씩 몇 억씩 버니까 전부 써제끼자고 써제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는 접대도 활성화되고 룸살롱이고 뭐 골프장이고 넘쳐납니다. 근데 그런 대목이 딱 꺼지면 이런 업종들이 이제는 망하기 시작해요. 최근에 보니까 룸살롱 업계가 거의 죽을 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골프장도 지금 그런데요. 그래서 이 80년에 3.6%이던 이 민간 소비 증가율이요. 90년대 들면서 1.9%로 뚝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게마다 돈을 쓰지 않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한국도 2000년, 2007년에 이 소비 증가율이, 가계 소비 증가율이 4.3%였지만은 이후에는 2.2%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작년에만 2.6%로 늘었는데 해외 지출을 빼면 1.6%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쓰는 것도 모처럼 쓰는 것도 모아놨다가 외국 가서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90년도에 일본보다 낮은 수준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런 내수 위기를 그럼 누가 안 쓰느냐? 청년층, 고령자층에 둘 다 안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층이 돈을 못 쓰는 것은 취업난 때문에 가난해서 못 쓴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청년 실업률이 작년에 국내 청년 실업률이 9.5%였고 지난달에는 10.5% 역대 최악을 기록했죠. 자, 90년대 일본 청년 실업률은 5%에서 6%였습니다. 한국의 절반밖에 안 됐죠. 자, 일본이 고령 사회에 진입한 94년을 기준으로 청년 실업률은 몇 프로냐? 4.8%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이 취업하면 이후에 차를 사고 집을 사고 결혼을 하고 하면서 내수 소비를 확 늘려가는 계층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은 이제 차를 사는 데부터 시작을 못하고 있어요. 제가 전에 한민우 씨와 하는 청년 이어에서 차 살 거냐에 대해서 한번 방송을 했잖아요. 차 사면 적자예요. 대부분 청년이요. 그래서 한국은 일본보다 더 심하게 젊은이들이 이 실업률이 높아서 희망을 잃어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90년대 일본이 이렇게 불황에 빠져든 뒤에 없던 직종이 하나 생겼어요. 그게 뭔가 하면 이 천엔샵, 지금 다이소 있죠, 다이소. 그런 게 일본에 이제 곳곳에 생기기 시작한 거죠. 불황 업종이죠. 한국도 지금 1,000원에서 3,000원으로 물건을 파는 다이소가 2017년 전년 대비 26%가 늘어난 1조 6,400억의 매출을 올렸다.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그런 데 가서 사지 않고 그냥 이렇게 백화점에 가서 사고 뭐 비싸게도 주고 사던 물건을 이제는 거기 다이소에서 파는 게 비싼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더 싸게 사겠다고 다이소로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심에는 청년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청년층이 자동차나 주택 같은 규모가 큰 거, 또 비싼 옷 이런 것 대신에 그야말로 저가품만 찾는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있었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한마디로 청년층의 실질 임금 소득을 더 줄여가지고 아마 이들의 소비를 더 줄이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일본의 그 노인들이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제가 이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노인이 현금 비중이 일본에 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노인의 지금 65세 이상의 3분의 2가 수입이 거의 없는 사람이고 빈곤층이 절반쯤 된다라고 제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올해 하위 1분위, 그러니까 소득 제일 밑에 20%가 평균 연령이 62.6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뭔가 하면 제일 밑에 깔린 사람의 대부분이 노인 빈곤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가구주의 평균이 52.4세인데 그것보다 10살이나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쓸 돈이 없다는 겁니다. 노인 가구 자산 중에서 현금, 예금 등 금융자산 비중이 한국은 18.8%고 일본은 41.5%로 한국이 일본의 절반도 훨씬 못 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은 인구 비중이 큰 노인이 소비를 주도하고 있다. 이거는 일본에 가보면 느끼는 게요. 실버 산업의 규모가 한국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다양하고 큽니다. 즉 노인층을 겨냥한 새로운 소비 산업이 자리를 잡았죠. 결국 노인의 건강기구, 건강용품부터 시작을 해서 노인들의 옷부터 노인들의 각종 스포츠 활동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되어 있는데요. 한국의 노인은 쓸 돈이 없고 소득 수준이 낮으니 당장 쓸 수 있는 현금 자산도 부족하고 향후에 더 늙으면 아프고 돈 들 일이 더 많을 거니 결국 있는 것도 거의 안 쓰고 아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어디 가요? 파고다 공원이니 경로당이니 가서 하루 종일 거기 앉아 있어요. 그 노인들 많이 오는 동네 옆에 이 이발소니 식당 가격을 보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소비하는 가격보다 절반 이하입니다. 그 왜 그러냐? 돈이 없는 사람들을 상대로 장사를 하려니 그렇게 해서 박리담회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비싸면 안 오니까. 그래서 또 이런 노인층들이 자산이 대부분 부동산이에요. 자기 집이 있는 사람들이 기껏 집 하나 말고는 재산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처럼 이렇게 부동산이 무너지는 버블 붕괴가 오면 아마 한국 노인들은 치명타를 입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은 아파트 값의 등락이 소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력이 일본의 2.3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한국의 부동산 폭락이 지금 애고되고 있는 소리가 높은데요. 자, 그렇다고 지금 뭔 수가 있겠습니까? 정부가 금리를 갖다가 안 올리고 그 다음에 부동산을 연착륙시켜야 된다. 전문가들은 말을 해요. 말이 쉽지. 지금 미국하고 금리 차가 점점 벌어지는데 금리를 안 올려보세요. 부동산 때문에 금리를 안 올리면 외국 자본들이 다 빠져나가면서 한국의 주식시장이 폭락을 하고 그 이후에 벌어질 문제가 그 예간 심각해지겠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고 부동산의 연착륙요? 말이 쉽지. 연착륙 이야기하는 사람들 불러가 네가 한번 해봐라 하면 그게 연착륙이 되겠습니까?
도대체 이렇게 비쌀 수가 없는 부동산이요. 한국의 국민 소득 대비해서 1인당 GDP 대비해서 집값이 이렇게 비싼 게 정상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이 미국의 소득의 절반쯤밖에 안 될 건데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비싸고 물가가 비싸가지고 여태까지 비정상으로 이렇게 유지해 놓고 이제 와가지고 이걸 어떻게 연착륙을 시켜요? 연착륙이라는 게 그건 불가능하거니와 결국은 한국은 하드랜딩을 겪으면서 폭락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일본보다 훨씬 심각한 가계부채 이야기를 하는데요. 부채 청산 문제도 심각하다 이러면서 일본은 기업 부채가 90년에 GDP의 140%까지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GDP 대비 기업 부채는 99.4%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본이 그 잃어버린 20년을 했을 때 정부가 기업들 보고 이제는 N고가 되면서 수출 경쟁력을 잃으니까 돈을 빌려줘가 활로를 찾아라 해서 그 돈을 다 부동산을 샀다가 이게 깨지면서 기업 부채가 확 늘어났지요. 그런데 이 한국은 가계부채가 GDP 대비 가계부채가 94.4%인데 일본의 가계부채는 94년에 84%밖에 안 됐고 90%를 한 번도 넘긴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은 기업 부채가 기업들이 전부 부동산을 사놨다가 부동산 가격이 버블이 터지면서 기업에게 그냥 부채로 다가와서 터져버렸고 이후에 이제 많은 기업들이 부실화되었지요. 그때 일본의 여러 가지 이 동영상을 보면 일본이 얼마나 망하면서 사장이 직원들 모아놓고 죄송합니다 하고 이렇게 절을 하고 이런 장면들이 계속 있었어요. 그때 일본의 이 호황기 거품일 때 94년 이럴 때 말입니다. 91년, 94년 이럴 때 동경에 나이트클럽 줄리아나가 생겨가지고 한국에도 강남에 LV 호텔에 있었지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단상을 좀 높게 만들어가지고 그 위에 여자들이 VIP 회원이 되면 돈 많이 쓰면 거기에 온갖 옷을 입고 밤새도록 흥청망청 놀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 이제 잠깐이고 그 거품이 꺼지면서 그런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죠. 그래서 일본이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듯 때 그 말미에 일본 사람들이 흥청망청한 거는 기록적인 흥청망청을 했어요. 심지어 이 새 선물로요. 요즘 한국에서 이야기하는 뭐가 나올지 모르는 그런 주머니를 2억씩 이렇게 팔았습니다. 한국 돈으로. 그 2, 3억씩 하는 복주머니를 사가지고 선물로 주고 이 짓거리를 했어요. 부자들은요. 그런데 그런 짓거리를 하기 시작하다가 참치 한 조각에 이 몇백, 몇천만 원짜리도 있었습니다. 일본 경제가 그러다가 완전히 맛이 가버렸고 결국은 기업 부채가 기업 부실화되고 기업이 부실화되니까 어떻게 해요? 직장에서 쫓겨나니까 가게도 부실화되죠. 그런데 한국은 가계부채 비중이 높아서 버블이 꺼지면 곧바로 가계가 타격을 받고 소비 침체가 온다는 점에서 일본보다 더 이 경제 충격의 영향력이 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일본의 버블 붕괴는 정부가 금리 인상을 급격하게 하고 그리고 이 고강도 부동산 규제가 겹치면서 발생을 했는데 자, 그런데 일본이 당시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일본이 왜 그랬느냐? 84년인가 플라자 합의를 레이건하고 라카소네가 했어요. 일본이 미국에 대해서 막대한 경제적 흑자를 얻으니까 그때 미국의 최대의 불황에서 시작한 레이건 대통령이 나카소네한테 일본이 우리 동맹이고 잘 지내야 되는데 나카소네는 굉장히 친미주의자고 그랬죠.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지금 이렇게 미국한테 흑자를 얻었어야 되겠느냐. 엔화를 실제로 너무 낮게 평가돼서 너네들이 미국으로 수출을 너무 해가 돈 많이 번다. 이를 올려라 해가 급격하게 엔화를 절상시켰지요. 가치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일본이 수출 경쟁력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할 때는 그래도 우리가 버틸 거라고 합의를 해줬겠지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에서 생각을 고민에 빠진 거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우리는 그동안에
한 20년을 수출로 벌어들인, 이미 일본 경제는 60년대 초반부터 호황이었죠. 20년 동안 호황에서 벌어들인 돈이 엄청나게 있다. 그래서 이 돈을 풀어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방향을 제조품 수출해서 돈을 투자해서 벌어들이는 쪽으로 가자 하고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기업들이 한 일이 뭐예요? 일본 국내의 빌딩이나 골프장이나 위락시설이나 그런 걸 엄청나게 짓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도 잘 기억하는 일본에 있는 여러 가지 위락시설들, 대부분이 망해가는 것들이 그때 정부 돈으로 곳곳에 지방에 막 지어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가 일본이 그때 이제 이후로 지방 곳곳에 공항을 많이 만들어 놨지요. 그래가지고 지금 일본이 이 잃어버린 20년을 겪었지만 하나 남은 거는 그때 해놓은 인프라 시설 때문에 최근에 일본 관광객이 5배가 늘었다잖아요. 그때 인프라를 하도 전국 곳곳에 잘 해놔서 일본이라는 작지 않은 나라, 한국 사람은 일본이 뭐 나라가 그렇게 큰 나라로 생각 안 하지만 가서 보면 한국보다 훨씬 크다라는 걸 알 겁니다. 뭐 일본의 홋카이도가 거의 한국의 남한의 한 60, 70%가 될 거예요. 홋카이도 섬 하나만 해도. 그 일본이 가서 보면 엄청나게 땅이 넓다. 이동해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나라예요. 그런 일본에서 곳곳에 다 공항이 있고 도로가 나아지가 있고 신칸센이 있고 접근성이 좋으니까 일본에 한 60여 개 이상의 공항이, 지방 공항이 있잖아요. 거기 전부 비행기가 내리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관광 대국이 딱 되게 돼 있죠. 사람들 친절하고요. 그게 하나 얻은 거예요. 그래서 좌우간 일본이 이 부동산이 이렇게 다 샀던 겁니다. 기업들이 중심이 돼가. 그런데 일본 정부가 가만히 보니까 완전히 막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가요. 그래서 동경의 황궁 일대의 땅만, 구 하나만 팔아도 미국의 뉴욕을 사고 도쿄만 팔아도 미국 땅 다 산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일본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 소니사 사고, 콜롬비아사 사고, 뉴욕에 있는 무슨 큰 빌딩들 사들이고 별 장난을 다 쳤잖아요. 그런데 일본 정부에서 가만히 보니까 이 부동산 가격을 이렇게 방치해놨다가 언젠가는 이게 땅에 떨어질 건데 그렇게 되면 큰일 나겠다 싶으니까 이제는 돈을 못 빌려가게 금리를 높이고 부동산에 대해서 규제를 했지요. 그때 안 했으면 더 심각하게 깨졌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 이야기하는 사람이 일본이 금리를 올리고 부동산 규제를 많이 해서 깨졌다고 이야기하면서 부동산 규제를 못하고 금리를 올리지 말라고 또 유도하고 있어요. 이런 놈들은 얼마나 나쁜 놈인가 하면 경제 전문가들 중에 지금 한국의 부동산, 솔직히 말하면 한국의 여력으로 저 부동산을 이제는 저것들끼리 사고 파는 거지 살 사람도 없어요. 살 돈이 누가 있습니까? 서울의 저 높은 아파트를 정상적으로 저축을 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이제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은행에 빚 얻어서 돈 조금 끼고 앉아서 사고 팔고 거짓 한 겁니다. 모든 일은 적당한 수준에야 거래가 되지 너무 올라가면 거래가 안 되는 거. 이제 갈 때만큼 가가지고 이제 자기들도 더 올라가지는 않을 거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확 빠지기 시작하지요. 근데 가계부채가 1,500조로 가고 있어요. 이걸 놔둬가지고 수습이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경착륙을 하고 폭락을 하면 문제가 생길 거란데 전부 거기 돈이 걸려서 이해관계가 있으니 경제평론가니 분석가니 부동산 전문가니 그러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렇다고 지금 문재인 정권이 무슨 부동산에 죽기 살기로 달아매면서 좋아요? 부동산 대책이니 종부세라고 내놓은 것도 유치찬란하기 짝이었고 모르겠어요. 부자들이 그리 많은가 보기하고는 다르게. 그래서 무슨 22억 5천만 원이 넘는 부동산 한 개 가진 사람이 추가로 내야 될 돈이 별로 없다는 거 아닙니까? 오피스텔 뭐 1, 2억짜리 여러 개 가진 사람이 훨씬 데미지가 크고요. 이게 무슨 부동산 규제 정책인지 모르겠는데 좌우간 때가 늦었어요. 그래서 지금 핵심적인 요소들, 가계부채, 그리고 이 고령층이 가지고 있는 현금자산, 청년 실업률 등을 보면 일본보다 상황이 훨씬 좋지 않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심각한 상황을 받아들이고 이걸 갖다가 해결책을 세우려고 할 건데 지금 이 정권의 기술로 이게 가능하겠어요? 그럼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결국은 어떻게 돼요? 잃어버린 20년이 오는 것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야 돼요. 저는 한국 사람들이 한 번쯤 이걸 겪어야 제정신이 든다고 봅니다. 일본 사람들이요, 이제는 부동산 사례도 안 삽니다. 그래서 일본에 보면요, 부동산 가격이 한국하고 아파트가 동경에 차이가 안 나요. 일본이 한국보다 소득이 훨씬 높아도요. 오히려 쌀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일본 사람들이 제정신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흥청망청하지도 않고요. 결국은 이걸 겪어야 될 과정이지 이걸 억지로 정부에서 정책을 펴지 못하도록 바람을 잡는다고 될 일은 아니다. 이제 잃어버린 20년이 오면 그때도 이 정권 잘한다고 박수를 쳐댈지 한번 봅시다.